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주간 전망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주 건너뛰었죠? 네,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아, 여기는 오랜만에 채권의 레스토랑 안 오시고 나는 몽골 가서. 몽골 다녀오시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예,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거기 또 땡땡이가 잘 어울리는 사람 내 처음 봤다. 잘 어울리네. 정말요. 자, 우리 오늘은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한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뭐 변동성이 무지하게 심한 변동성이 계속 지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글로벌 금융 시장을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들어가는 토크로 오늘은 환율을 얘기 안 할 거예요. 메인 네. 토크가 환율이에요. 아닌데. 네, 엄청 많아 환율이. 그래서 그렇게 아니요. 하고 지금 들어가는 토크를 뭔가 하긴 해야 되니까. 네. ISA가 도대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금융 종합 통장을 하나에 모아서 네. 자산을 좀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리고 더하기 또 소득이 조금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니까 금융을 좀 쉽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는 좀 세금을 낮춰주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럼 그래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돼요? 뭐 소득이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이제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에 네.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소득이 조금 낮지만 그래서 이 비과세를 통해서 조금 더 소득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네. 통장 이 이제 만들어진 게 ISA이기 때문에 예. 뭐 적극 활용하라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는 하지만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5년 동안은 묶어 놔야 되니까 그 동안에는 5년 이전에 이 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에 받았던 비과세 혜택을 모두 다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통장을 관리하면서 일정 수준의 또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좋은 점과 나쁜 점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과도기여서 네. 좋다보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첫날 흥행은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32만 계좌 정도가 열렸으니까 뭐 첫날 치고의 흥행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라는 거고 네. 조금 첨언을 해보면 이제 큰 틀에서 내가 마음대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신탁형이 있고 네. 또 관리해주는 회사에서 은행이나 증권사 회사에서 고객의 서열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는 계좌가 있는데 지금 일임형 그러는데 네. 지금은 신탁형이 99.8%였다고 하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 자산은 내가 관리해보겠다라는 쪽에 이 고객들이 더 많았다. 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비싼가요? 수수료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좀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탁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산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니까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일임형은 이제 증권사나 은행이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니까 뭐 일정 수준 보수료가 좀 비싸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같아서는 신탁형 같은 경우는 0.3%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고요. 일임형은 위험에 따라서 0.8에서 1% 정도 부과할 거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신탁형이 일임형보다는 조금 수수료는 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이번에도 그 90%가 다 은행이었잖아요. 예, 음. 예. 그러니까 은행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증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수익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고 약간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입장 차이가 좀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뭐 메인 토크로 넘어가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뭐 하여튼 이상했어요. 신정 때도 이상했고, 구정 때도 이상했고,
또 오늘도 미국 FOMC를 한번 하고 나더니 요동이고 뭐 끊임없는 지금 요동치는 게 시장인데 뭐 그래서 그 시장 자체는 좀 뭐 엄청나게 헤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반면에 원자재가 원유가는 좀 반등을 좀 해줬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면서 이게 달러 약세로 온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단 글로벌 경제를 짚는데 미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누가 먼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뭐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제가 저 미국 경기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근거는 미국 경제 학정이 정말 오래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NBER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미국 경기 정점 저점을 판단하는데 2009년 6월이 경기 저점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의 지금 82개월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과거 1990년대 보면 확장 국면이 45개월, 그 다음에 뭐 1945년부터 하면 한 54개월 확장 국면이 진행됐는데 이번 경기 확장 국면은 굉장히 길게 이번 진행되고 길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1960년대 올남전, 베트남전이 있었을 때 한번 뭐 100개월 가까이였고, 그다음에 1990년대 IT 혁신 그때 거의 10년 경기 확장 국면을 보였거든요. 네. 그 이후로 지금 경기 확장 국면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때는 뭐 세일가스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미국 경기 정점을 논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하두를 한번 던져본 겁니다. 네. 경기 정점에 달했다라고 우리 김 교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 이사는? 저는 정점이 언제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 2%, 2.5% 정도 성장을 하면 그냥 잠재 성장률 부근이니까 네. 잘 버텨왔다 표현은 가능하지만 또 그 이상을 논할 수 있을 만큼의 세부 지표들이 안정적이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버티고 있다. 근데 그게 지금 버틸 만큼의 여력이 더 남아 있는가? 그게 어찌 보면 올해 여름쯤에 조금 좀 버거워지는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뭐 정점보다 어쨌든 조금 다시 흘러내리는 게 여름부터는 좀 나타날 개연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좀 있다라고 미국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 닥터 둠 같은. 네. 여기는 저도 미국 경제가 조금 뭐 서이사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 되면 좀 정점일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좋은 적은 있어요? 네? 좋은 적은 있었어? 그래도 경제 지표로 보면 계속 소비 확장을 했다는 증가율 거죠. 자체는 그래도 한 3% 이상 되는 거고요. 미국 소비 증가율이 3% 이상 정도 된다라는 거는 사실 2000년대 중반 요때만큼 정도 수준은 되는 거니까 네, 네. 미국 경기가 대단히 나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공산품이나 제조업 쪽에서의 어떤 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있었지만 네. 이제 서비스 쪽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경제의 어떤 그 서비스나 소비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2008년과 2009년에 워낙 나빠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은 선방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저도 그 김영희 교수님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다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길어지는 구간들을 살펴보면 딱히 평균적인 기간을 확 넘어가는 기간들이 사실 좀 또 의외로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기간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약간 정점이 온다라고 보기보다는 만약에 그게 그 정점에 다다르는 징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징후를 뭐 저는 이제 집세 같은 어떤 그 가계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집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세 가격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결국 소비가 약간 이제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그 순간이 정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최근에 미국의 지표들 중에 보면 저는 그래서 그 물가 지표들 중에서 이제 집세 올라가는 속도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저는 뭐 미국 경기를 볼 때
뭐 여러 가지 지표 보지만 거기서도 장단기 금리차, 물론 금리의 역할이 과거보다 축소는 됐는데요. 네. 그런데 2006년 말부터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2007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근데 제 생각보다 더 늦게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왔었는데요. 네, 네. 물론 지금은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는 아닌데 계속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둔화되고 지금 ISM 제조업 지수, 뭐 산업 생산 계속 감소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비스업 경기는 좋은데요. 서비스업 경기도 앞으로 서서히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 경기 침체라고 그러는데요. 과연 올 하반기에 과연 미국 마이너스 성장할 것인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네. 저는 그런 일도 올 하반기에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런 지표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저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조금 시비를 걸고 싶은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 좋으니까 임금 상승률 따라 올라오면 좋다는 임금 상승률이 안 따라 올라오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연주에서 나온 그 짧은 글이 임금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고소득층이었던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안 따라 올라오는 거다. 근데 이게 쉽게 교체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따라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금리가 낮고 유가가 낮아서 소비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증가율도 사실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소비가 나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달리 얘기하면 좋아질 수 있는 여력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임금과 소비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좋아지는 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살짝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내가 이쪽 왜 쳐다보는지 알겠지? 네. 오늘 FOMC 금리 동결하고 이제 달러 약세가 아주 뭐 원화가 지금 얼마? 20원, 20원. 예, 네. 떨어졌던데. 근데 작년이었나요? 올 초였나 그 저기 유현정 부장 오셔서 그 3월 저기 FOMC에서 금리를 올리면 원화가 뭐 1,280 이상도 갈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뭐 한 50 이하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3월 FOMC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3월 FOMC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왔든 하여튼 그 결과 때문에 지금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하여튼 요동을 쳤어요. 설명을 좀 어쨌든 쭉 한번 네. 해줘보세요. 일단 외환 시장이 가장 격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사실 그 내용 근거가 뭐 뚜렷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올해 기준금리 전망을 큰 폭으로 낮추면서 일단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 재료 그리고 위험 자산 선호 재료로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네. 지수는 그 60주 이평선을 하회하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요. 유로 달러도 급등을 했고 달러에는 요새는 정말 그냥 위아래 계속 정말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111엔대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달러가 약했는데 오늘 특징은 위험 선호가 강화되면서 그 대부분의 신흥 통화들이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싱가포르 달러, 호주 달러 이런 통화들이 주요 지지선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일단은 그 4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당분간은 별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위험 선호 분위기가 이어지고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흥 통화들의 랠리는 일단은 뭐 중단기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1,300을 향해서 가는 거는 당분간은 일단 기대할 없을 수 것 없고. 같고요. 네. 하지만은 어쨌든 미국 금리 인상 재료가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재료들이 뭐 아직 뚜렷하게 뭔가 해결책을 찾은 건 아니니까. 네, 예. 또 다시 불안해질 수 예, 있다. 예. 저는 이렇게 한요를 보면서 미 달러 가치가 201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네. 주요국 통화에서 한 38%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 경기 위축되고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느냐, 여기서 정점을 치고 떨어지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 뭐 나라 포트폴리오도 다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 환율하시는 분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의 정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미국 경기가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원달러 환율 거의 20원 떨어졌었는데 달러 약세 예상도 있지만은 매년 그 4월 되면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그렇죠. 작성하고 미 맞아요. 의회에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작년 4월 달에도 2014년 한국의 경상수적자가 GDP도 6% 넘었다. 한국의 원화가치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한국 정부 외환시장 조작국. 개입하지 마라. 네, 근데 작년에 GDP 대비 경상수적자가 8% 정도거든요. 네, 그렇죠.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대미 무역자 보니까 25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 또 거기다 미국 제조업 경기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4월 달에 더 센 환율 보고서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늘 환율 시장에 외환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조금 안심인 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거의 매수 개입을 당국이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환율이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면서 이제 매도 개입을 많이 했고 작년 이제 10월 달에 한국의 그 외환 개입은 굉장히 균형 잡혀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계속 매도 개입에 좀 치중을 해서 약간 그 부분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교수님 하신 말씀이 맞지만 근데 김 교수님 그 미국 경기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꺾인다라고 하면 그럼 미국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올 하반기 가가지고 오히려 미국이 양적 완화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아니고요. 금리는 그대로 우선은 거 유지하고요. 네. 오히려 그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물론 양적 완화 통하면 또 금리가 내려가겠지만은 네. 올 하반기에는 뭐 상반기 6월쯤에 금리 한번 인상 못하면 올해 금리 인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올 하반기에 가는 금리나 또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진단들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유럽하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들어갔는데 미국도 마이너스 한번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국은 그 마이너스 금리가 쉽지가 않은 게 그 MMF 시장이 되게 커가지고요. 네. MMF 시장이 2조 6천억 달러인가 되게 커서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MMF 시장이 좀 없어지고 그러면 펀딩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자금 조달 구조에 있어서 유럽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좀 달라서 그렇죠. 쉽지는 지금 양적 완화로 가겠죠, 미국. 근데 일단 금리 한 번 올린 거 다시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음. 사실 1, 2월에 어떤 분위기만 조금만 이어졌으면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뭐 작년 12월에 왜 금리 인상을 했는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번 3월에 못할 것 같았으면 작년 말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는데 약간 공조 분위기 깨지 않기 위해서 지금 좋아진 분위기를 안 깨기 위해서 이번에 일단은 뭐 동결하고 뭐 금리 전망치도 낮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요? G20에서 뭔가 나름의 약속이 있지 않았나 저는. 동조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 공조다? 아니 그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제 그 봤던 자료 중에 좀 재밌었던 게 그 G20 회담 끝나고 그 주말에 그 뉴욕 연준하고 인민은행이 항주에서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네. 그 거기서 이제 더들리 총재가 이야기한 게 그 뉴욕 연준 홈페이지에 떠서 이제 쭉 읽어봤는데 내용의 요지는 미국 경제는 자기네들 봤을 때는 안 나쁘다. 그런데 유가와 신흥국 때문에 발생하는 그 지속적인 어떤 디플레 압력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이게 전이되는 거를 자기네들은 걱정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완만할 테니 신흥국이 그 사이에 각자 알아서 정책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아침에 FMC에서 나왔던 옐렌 회장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그냥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좀 그냥 놔두면은 인플레가 달러 약세되면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소비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한번 디플레라든가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 이걸 회복시키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미국은 기다려 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머징으로나 유가의 어떤 회복을 통해서 뭔가 이제 디플레에 대한 걱정들이 좀 없어지기를 좀 기다려주겠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좀 명확하게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토빈세 외환 거래에 대해서 토빈세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그 합의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용인해주겠다. 일단은 좀 진정시킬 수 있게 노력해봐라. 저는 약간 그런 공조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금리 전망치를 낮춘 거 아닌가. 예.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 교수님의 견해하고 저도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경기 정점 단기 사이클은 정점 찍은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를 빨리 그냥 확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려면 한참 전부터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늦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작년 12월도 사실은 실기거든. 한참 그렇죠. 전부터 네. 했어야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경기가 차갑게 냉각될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경기는 둘째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쨌든 좀 두고 보죠. 뭐 지금 중국 경기가, 미국 경기가 어떤 상태로 갈지는 뭐 시간이 지나가 봐야 하는 거니까. 하여튼 두고 보죠. 자, 다음 이제 이 정도면 미국 충분히 한 것 같고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중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죠? 네. 2017년도 아주 콕 찍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맞나요? 2014년 6월 달에 책을 네. 한 권 냈었는데요. 네네. 예, 그쪽에서 2017년 전에 중국이 구조조정 한번 해야 된다. 네. 그때 우리 중국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자. 네네. 근데 이기만 강조하고 돈 벌자는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가 안 돼가지고. 네, 그렇죠. 예, 저는 결국 그 돈 한번 벌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중국 경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니면 뭐 구조조정 위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이 시작되면서 2009년 선진국 경제 마이너스 3.5%, 전 세계도 마이너스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9%, 10% 성장했어요. 근데 그 성장 내용을 보니까 투자 중심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내 총생산 GDP에서 고정 투자가 차지하는 게 세계 평균 22%인데 네. 중국 47%까지 올라갔어요. 음.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성장했는데 투자해놓고 기업 생산 능력은 늘렸는데 지금 물건이 안 팔리죠. 네.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결국 그 부실을 저는 처리하는 과정이 빠르면 올 하반기 내년까지 그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앞으로 시장 개입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작년 6월 달에 중국 주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놨는데 뭐 별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중국 정부가 깨달은 것은 사람은 통제할 수 있지만은 시장은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도 88년까지 주가 엄청 오르다가 89년 주가 많이 떨어지니까 투자자를 시위하고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일부 투자자를 자살까지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정부가 89년 12월 12일 날 12.12 조치 냈죠. 2조 7천억 돈 찍어내가지고 세계 투신사한테 주식을 사라고 그랬는데 주가 못 올랐거든요. 좀 꺾였죠. 네. 1000에서 500 끌고 네. 97년 이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277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그런 걸 다 배워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또 장기적인 목표는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이니까 네. 아마 이 사람들이 외환시장 금리 자유와 자본시장 자유하면서 저는 구조조정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라고 보는데요. 근데 최근 중국 보면은 제조업도 부실했죠. 부동산업도 부실했죠. 네. 이 두 개 구조조정을 한 번에 하면 워낙 충격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 제조업 먼저 구조조정하고 좀 안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구조조정할 것이다. 뭐 중국에서는 공급개혁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던데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저는 분기별로는 4%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시기가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제 그 말하는 어조가 중국 정부의 자율적인 능동적인 구조조정을 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피동적이니까 외환위기 같은 그런 사태를 맞을 가능성은 혹시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거는 외환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중국 정부 뭐 외환 보유액도 아직 상당히 뭐 3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네. 뭐 정부 주도하에 구조 조정, 거기다가 이제 시장도 개입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중국 정부가 이제 갈수록 시장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고 있으니까 아마 시장의 힘도 작용하고 정부 힘도 작용하면서 구조 조정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능동적으로 한다. 자, 허지환 연구원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이죠, 거기? 네. 거기는 어떻게 봐요? 저도 뭐 좋게는 안 보고요. 근데 네. 이제 그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외환 위기 같은 건 아닌 게 이제 외환 위기를 겪었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외채 때문에 이제 사실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이제 환율이 이제 고정 환율제다 보니 이제 이게 계속 하락 압력이 좀 컸었는데 중국은 전체 부채의 외채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외환 위기 같은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중국 전체 부채의 한 25% 정도가 이제 부동산에 있는데 최근에 보면 1선 도시들은 너무 이제 가격이 올라서 문제고 네. 3, 4선 도시들은 가격이 오르긴 하는데 거의 못 별로 오르는 그런 미지근하고. 상태에서 이제 공급은 너무 늘어가지고 이제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네. 제가 저번에 계산해 보니까 중국의 뭐 소위 이제 도시의 기준이 저희랑 좀 다릅니다만 200여 개가 되는 도시들 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한 50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50개의 도시에서는 인구가 줄거든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들이 보면 저희가 다 잘 아는 상해, 북경, 뭐 충칭 뭐 이런 도시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도시화하면서 그쪽으로만 몰리니까 그쪽 부동산 가격은 계속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는데 네.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람이 빠지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채의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으로 갔는데 사실 뭐 한 절반 이상이 되는 도시들에서는 인구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 부실이 어쨌든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은행들한테 옮겨가는 과정들이 나타날 텐데 이제 이거를 지금 중국 정부는 뭐 신형 도시화라든가 뭐 호구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최근에 나왔던 뭐 이제 초기 그 납입금 비율 자체를 낮춰가지고 막 어쨌든 억지로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총알이 떨어지거나 이제 이게 이제 힘이 붙이는 순간이 이제 저도 이제 한 내년 정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금융 쪽에 대한 구조조정은 저는 이제 교수님보다는 구조조정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덜 걱정하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일본처럼 자산 가격을 이렇게 막 올리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힘이 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휘청휘청할 수 있는 위험들이 한 내년 정도에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문제는 그 기업 부실이 은행 부실로 얼마나 이전이 되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가계나 정부는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네. 근데 2014년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57%. 세계에서 이렇게 기업 부채가 이렇게 높은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 기업 회계가 아직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중국 기업들 뭐 재무제표를 3개 작성한다고 그러는데요. 은행에다가 세무서에다가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들 재무제표가 투명해지면 아마 기업 부실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과 자금 조달 형태 보니까 거의 90%가 간접 금융이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마샬 K가 특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거든요. 마샬 K가 사후적으로 이제 통화량을 GDP로 나눈 것인데요. 네.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이 한 1.9배 정도 되죠. 우리 1.3배 정도 되는데요. 그 마샬 K가 높았다가 통화량이 실물에 비해서 높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그만큼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금융시장이 발전했으면은 기업이 부실해져도 어느 정도 안충장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뭐 거의 90%를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기 때문에 저는 기업 부실해지면 그냥 은행 부실로 연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차 나타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98년에 또 이제 비슷하게 이런 부실 문제 때문에
헤맸던 적이 있었고 그때가 이제 부실채권 비율이 한 40%, 전체 대출의 한 40% 가까이가 돼서 그때 2000년대 초에 이제 막 중국 망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기업 부채 막 좀 고민이 돼서 이게 얘네들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나를 쭉 살펴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배드뱅크 같은 이제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서 부실을 일단 띄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확충을 이제 국부펀드가 들어와서 외환보유액에서 쏘고, 그다음에 인민은행에서 쏘고, 뭐 어쨌든 정부 재정으로 해서 거의 그때 당시 중국 GDP가 한 10조 위안인데 뭐 자본 조달 비슷해서 하고 다음에는 한 4조 위안 가까이를 정부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GDP의 한 40%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재미있던 거는 그 과정이 98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년, 8년 이상을 중국은 그러니까 정말 조금씩 이제 부실을 이렇게 살살살 없애가는 그런 정책들을 좀 썼는데 지금도 보면 중국이 하는 형태들이 작년에 보면 지방정부 부채를 이제 수합한다라고 해서 이제 만기가 긴 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메커니즘이 저희나 서구 자본주의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은 계속 그냥 뒤로 넘기는 거죠. 근데 2000년대는 그래도 WTO 가입하고 수출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안 되죠. 네. 사실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이 중국의 어떤 그런 자체 내의 어떤 그런 방법이 잘 통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신흥국 경제 좀 넘어가죠. 자, 신흥국 경제가 조금 상황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신흥국 통화 좀 강세예요? 일단 이게 그 연초 이후 그리고 3월 이후 신국 그 주요 통화들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대부분의 통화들이 연초 이후 달러 대비 이제 강한 모습이고 특히 이제 3월 이후에 이제 많이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가 좀 약해진 것 그리고 뭐 ECB나 뭐 BOJ 뭐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것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진 애들은 거의 지금 신흥 통화들이 3년 연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온다 이런 인식들도 신흥 통화를 좀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희사 그 근본적으로 신흥국들의 경기 자체가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면은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나마 이머징 아시아를 대표한 나라 인도도 중국보다 GDP는 높다 하지만 전망한 추세는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 증시가 뭐 최근 올해에서 한 10% 정도 올라서 아마 최고 수익률을 보여주지만 뭐 통화 가치가 정말 바닥에서 살짝 오른 것뿐이지 어떤 이 신흥국들의 경제 지표가 돌아서고 있느냐에 대한 징후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통화 가치 상승이 우리가 흔히 고상하게 얘기하는 펀더먼탈이 기초 체력이 좋아서 따라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이 원자재 수출국의 통화가 네. 올라오면서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근본적으로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예. 그 신흥국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원 신흥국이 있고 제조업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제조업 신흥국이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이면 제조업 신흥국이고 자원 신흥국이면 뭐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일 텐데 뭐 자원 신흥국은 유가나 자원 가격 따라 이제 변동할 거고 이런 제조 쪽의 신흥국들이 있잖아요. 이쪽도 뭐 마찬가지로 별로 안 좋은가? 근데 이제 제조 쪽에 이제 베트남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상태고. 약간 중국의 그 제조업 기지의 어떤 대체 역할을 하니까 네네네.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좀 요즘 유심히 보는 지역은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되게 그 프레자일 세븐 중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았고 그랬었죠. 여전히 자원에 대한 노출도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인플레도 좀 꺾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 적자나 무역 적자도 약간 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금리를 이제 2번이나 인하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도네시아의 어떤 펀더멘탈이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다 안 좋았잖아요. 네. 네. 통화도 안 좋고 경제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신흥국 통화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환율 자체는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중에서 일부 국가들은
지난 2, 3년 동안에 이제 약간 허리띠 졸라매고 개혁 같은 것들 조금 하면서 적어도 1년 전보다는 뭐 좀 더 나쁜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 국가들은 사실은 이제 싼 거 말고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시아 신흥국 중에 일부, 그러니까 그동안 한 3년 동안 매 맞으면서 정신을 차리는 국가들이 약간씩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봅니다. 자, 그러면 신흥국들 경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돌발 변수는 지금 없다고 보여지고 결국 그럼 신흥국 경기 상황에서 변수는 자원 가격의 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글로벌 자산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가야 돼요? 신흥국도 별로고 선진국도 별로고 미국만 좋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갖고 가야 돼요? 그래도 미국 주식이 조금 더 낫다. 여전히 미국이 좋다. 네. 혹시 코데스 콤바인은 안 좋은가요? 아, 글쎄요. 뭐 외면하고 싶은 종목은. 알겠습니다. 네. 예, 최근 저 국민연금 통계에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해 가지고는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5%거든요. 네. 근데 해외 주식 투자 가지고는 7.6%예요. 그렇죠. 연평균. 그래서 우리가 해외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네. 식으로 보는데요. 네. 저는 올해는 미국 주식, 뭐 선진국 주식보다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이머징 시장 좀 비중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기본적으로 저는 달러 약세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달러 약세가 되면 최근에 유가도 좀 반등하고 금값도 올랐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이머징 뭐 원자재 비중을 조금 올해는 늘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정말 그대로 합니다. 1년 후에 책임을 묻습니다. 올해 통화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달러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변동성인 것 같아요. 올해는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그래서 음. 짧게 뭐 달러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통화들도 전망을 하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통화 쪽에서는 우리 돈 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응만 해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달러는 지금 약세인데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바닥으로 봐야 돼요? 달러원. 네, 달러원. 일단은 1,150원 부근 정도. 정도면 바닥이다. 예. 그럼 그때 가서 달러 예금을 딱 들면 드셨다가 또 나중에 깨지든 말든 건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예. 네. 일단 1,150 정도를 바닥으로 보자. 올라가면은 여전히 1,300 근처까지의 상단은 유효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허재환 연구원. 저는 이머징 쪽에 채권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뭐 브라질 채권 이런 거 말고요. 네. 아시아 쪽에, 음,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같은 것들은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더 못 올리고 이제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쪽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환에서도 덜 깨지면 그래도 일드 한 5, 6% 정도는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머징 채권 아시아 쪽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딱 추천을 드릴게요. 요거 하고 이제 끝낼 건데, 우리 그러니까 원화가 최고 강세를 갈 때 1,150원 됐을 때, 달러로 바꿔서 몽골에 가서 몽골의 최대 은행이 골롬트 은행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달러 예금을 하세요. 그러면 금리를 7%를 줍니다. 네. 오, 실제로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인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예, 뭐 하여튼 주간 전망대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